그 새벽, 병실은 유난히 조용했다. 창문 틈으로 흰 눈이 스며들고 복도 끝에선 간호사의 발소리가 들렸다 사라졌다. 한쪽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은 산소호흡기를 낀 채 마치 오랜 잠에 빠진 사람처럼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정윤호 회장,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윤성그룹의 창립자였다. 젊은 시절 맨손으로 시작해 지금의 거대한 재벌을 일군 인물. 그러나 지금 그의 손끝은 종이장처럼 얇고 한때 강철 같던 목소리는 미약한 숨결로 바뀌어 있었다. 그 곁을 지키는 이는 단 한 사람, 경호원 박도현이었다. 40대 초반의 남자, 언제나 무표정한 얼굴로 회장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10년 동안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회장의 모든 외출과 일정을 관리하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왔다. 그날 새벽, 도연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회장이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희미한 눈빛이 천천히 도연을 향했다. 도연 씨, 예, 회장님, 깨어나셨습니까? 오늘 준비 좀 해주게. 무슨 준비 말씀이십니까? 나가야 하네. 지금 병원 밖으로요? 회장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지금 이 순간 가족이 오기 전에. 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회장은 몸을 가누지 못했다. 담당 의사는 요양병원으로의 전원을 권했고 가족들은 이미 그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탈출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회장님, 아직 퇴원하실 상태가 아닙니다. 게다가 곧 따님께서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는 몰라야 해. 예, 아무도 알아선 안 돼. 도연 씨, 나 좀 도와주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살아오며 수백 번 명령을 내렸던 그 목소리, 그 속엔 더 이상 회장의 권위가 아니라 한 사람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 새벽, 병원 복도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도연은 결국 결심했다. 회장을 휠체어에 태워 조심스레 복도를 나섰다. 간호사들은 회장의 권위 앞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누가 새벽에 그를 옮겨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 도연의 어깨엔 회장의 체중이 묵직하게 얹혔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생기가 돌았다. 오랜만이네. 이런 새벽 공기. 회장님, 너무 무리하십니다. 이 공기 냄새 참 그립구먼. 마지막으로 맞는 것도 나쁘진 않지. 병원 뒤편 주차장에는 오래된 SUV가 서 있었다. 윤성그룹 소유의 차량이 아니라 도연이 개인적으로 쓰던 낡은 차였다. 도연은 회장을 뒷좌석에 태웠다. 회장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도연 씨, GPS는 꺼두게. 그리고 휴대폰도 두고 가게. 예, 가족이나 비서실이 추적하면 안 돼. 오늘 일은 자네와 나만 아는 일일세. 도연은 말없이 휴대폰 전원을 껐다. 눈발이 점점 거세졌다. 그리고 차는 천천히 병원을 벗어났다.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북쪽으로 가세. 고속도로는 타지 말고 국도로 가게. 목적지를 말씀해 주셔야죠. 지도에도 안 나올 거야. 자네, 강원도 철원 근처 알지? 예, 군 생활을 그쪽에서 했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낮게 말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어. 가족도 모르는 곳이지. 차 안에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눈발은 점점 굵어지고 도로엔 차가 거의 없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다 불쑥 물었다. 도연 씨는 결혼했나? 아닙니다. 왜? 일하느라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타이밍 그런 게 인생의 전부지. 나도 한 번은 놓친 적이 있네. 그리고 그게 평생의 업보가 됐지. 도연은 고개를 돌려 회장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엔 슬픔이 묻어 있었다. 마치 오늘 이 여정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람처럼 몇 시간을 달렸을까. 새벽은 아침으로 바뀌고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가득했다. 도연은 눈길 위를 조심스레 몰았다. 그러다 문득 거울에 비친 회장의 표정을 보고 섬뜩했다. 그 눈빛엔 두려움이 있었다.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의 눈. 회장님, 가족분들께 연락은 안 돼. 절대 안 돼. 그 사람들에게 알리면 모든 게 끝이야. 무슨 말씀입니까? 도연 씨, 사람은 누구나 비밀이 있지. 나도 그래. 하지만 내 비밀은 가족조차 알면 안 되는 거야. 그때 도연은 처음으로 느꼈다. 지금 자신이 모시고 있는 노인은 단순히 병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어딘가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도망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무엇을 숨기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리고 도연은 그 진심을 배신할 수 없었다. 눈길을 따라 차는 산속으로 들어섰다. 도연은 길가에 세워진 오래된 표지판을 보았다. 리 7km,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마을이었다. 여기 맞습니까? 그래.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런데 여긴 사람도 거의 안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야. 차는 좁은 산길 끝, 작은 비포장 도로 옆에 멈춰섰다. 그곳엔 낡은 목조 주택 한 채가 덩그러니 서 있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내 옛날 집일세. 아무도 모르는 곳이지. 도연은 회장을 부축해 차에서 내렸다. 눈이 허리까지 쌓여 있었고 발자국 하나 없이 고요했다. 회장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도연 씨, 이제부턴 이 집에서 아무도 들이지 말게. 예, 회장님. 그리고 나에 대해 묻지 말게. 그날 밤, 도연은 낡은 난로에 불을 피우고 회장을 재워드렸다. 그는 방 한켠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오래된 가죽 가방. 그 안엔 금빛 펜 하나와 낡은 군용식 별표 2개가 있었다. 그리고 군복 차림의 젊은 남자와 회장이 나란히 서 있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 도연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 사진 속의 남자는 어딘가 낯이 익었다. 그날 이후 도연은 회장의 경호원이 아니라 한 노인의 동반자가 되었다. 회장은 매일 아침 작은 창가에 앉아 무언가를 노트에 적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글씨는 단정했다. 도연이 물었다. 뭘 쓰시는 겁니까? 회고록이지. 하지만 출간할 생각은 없네. 내 인생의 빚을 정리하는 글일 뿐이야.
빚이요? 그래. 사람에게 진 빚,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것. 밤이 깊었다. 바람이 지붕을 스쳤다. 불빛 아래 회장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버리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무슨 말씀입니까? 도연 씨, 사람은 평생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지. 나는 그날 그를 버렸어. 그리고 그 죄로 평생을 살았지.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불빛만 바라보았다. 그의 등 뒤에서 회장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다음 날 새벽, 도연은 집 밖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눈 위에 찍힌 낯선 발자국이었다. 한 사람의 발자국이 집 근처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는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장이 낮게 말했다. 왔군. 누가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문 너머 어둠 속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두려움과 반가움이 동시에 있었다. 그날 밤 회장은 도연에게 말했다. 내가 자네를 믿는 이유를 아나? 모르겠습니다. 자네 눈이 그 사람과 닮았어. 그 사람이라면 곧 알게 될 걸세. 그날 이후 회장과 도연의 이상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하루 세끼를 함께하고 함께 장작을 패고 밤이면 회장의 지난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그대와 속엔 언제나 한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다. 회장이 평생 잊지 못한 이 이름,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한 사람. 그 이름이 무엇인지 도연은 아직 몰랐다. 하지만 그 비밀은 곧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된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산길 끝의 낡은 집에서 두 남자는 세상과 단절된 채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오래 묻혀있던 진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다. 눈은 밤새도록 내렸다. 산길은 이미 끊긴 것처럼 잠잠했고 집은 마치 세상에서 떨어져 나온 듯 고요했다. 도연은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눈을 떴다. 마루의 나무결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고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이 묘하게 늘어진 소리를 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방 안을 살폈다. 회장은 잠들어 있었다. 얇은 이불 아래로 숨결이 느리게 오르내렸다. 그 모습을 보고 도연은 비로소 자신이 지금 경호원이 아니라 보호자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아침 회장은 낡은 벽난로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손에는 군용 담요, 눈은 멀리 우물 쪽을 향했다. 그 우물은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듯 눈 속에서도 검은 입을 벌리고 있었다. 도연 씨,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 우물 뚜껑 좀 열어볼 수 있겠나? 도연은 잠시 머뭇거렸다. 밤새 내린 눈이 허리까지 쌓여 있었고 기온은 영하로 내려가 있었다. 오늘은 너무 춥습니다. 내일로 미루시죠. 아니, 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오늘이어야 해. 도연은 무거운 장화를 신고 마당으로 나갔다. 눈을 걷어내자 낡은 우물 뚜껑이 드러났다. 세부치가 사가 있었고
틈 사이로 얼음이 끼어 있었다. 그가 조심스레 뚜껑을 밀자 서늘한 기운이 폐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 안에 상자가 있을 거야. 회장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내가 여기에 묻어둔 게 있지. 도연은 밧줄을 풀어 양동이를 내려보냈다. 어딘가 툭 하고 걸리는 느낌. 양동이를 끌어올리자 흙먼지와 녹이 함께 올라왔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받아들었다. 열어보게. 회장님, 안에 내용물이 괜찮네. 이제는 봐야 할 때야. 뚜껑이 열리자 그 안에는 낡은 군용 식별표 2개와 바랜 흑백 사진 몇 장, 그리고 봉인된 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 겉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연에게 아버지가. 도연의 시선이 회장을 향했다. 회장은 사진 한 장을 손에 들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회장과 한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다. 둘 다 군복 차림이었다. 한 사람은 빛을 등지고 다른 사람은 빛을 마주한 채 웃고 있었다. 저 사람이 그래, 나와 함께 싸운 사람이지. 회장은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다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때 그는 나 대신 죽었네. 내가 살았고 그는 돌아오지 못했지.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난로의 불은 금세 식어버렸고 회장은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무엇인가를 써내려갔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있었다. 그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고백이라는 것을. 그때 회장이 고개를 들어 도연을 불렀다. 도연 씨. 예,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자네는 궁금하지 않나? 조금은요. 빚을 갚으러 왔네.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그 죄를 갚는 방법은 각자 다르지만 나는 내 이름으로 갚아야 했네. 그 말의 의미를 도연은 곧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말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어렴풋이 느꼈다. 다음 날 회장은 이른 새벽부터 서둘렀다. 도연 씨, 내일이면 눈이 더 심해질 거야. 오늘 내려가세. 그 사람을 찾아야 하네. 그 사람이라면 편지를 받아야 할 사람. 내가 미처 돌려주지 못한 이름의 주인. 도연은 회장을 차에 태웠다. 눈길을 뚫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험했다. 그들은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오래된 도로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차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라디오에선 오래된 클래식이 흐르고 있었다. 바이올린 선율 사이로 회장의 낮은 목소리가 섞였다. 도연 씨는 믿는 게 있나? 믿는 거요? 그래, 사람, 신, 혹은 스스로. 글쎄요, 지금은 회장님뿐입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 말이 참 무겁구먼. 그날 오후 그들은 작은 마을의 주민센터에 도착했다. 안은 낡은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다. 직원이 오래된 컴퓨터를 두드리며 말했다. 장미연 씨요? 보호자. 이름이 정윤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엔 장병수로 되어 있었네요. 회장은
손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네. 그 이름. 주소는요. 서울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덧붙였다. 20년 전 보호자 변경 이후로는 추가 기록이 없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차 안에서 오랫동안 그 주소를 쳐다봤다. 그의 눈빛엔 두려움과 그리움이 함께 섞여 있었다. 도연 씨. 예, 그 아이를 만나야 하네. 그게 내가 살아온 이유요. 이튿날 아침쯤 도연은 차를 몰아 서울로 향했다. 그 길은 멀었고 회장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도연은 운전석에서 세장의 옆모습을 훔쳐봤다. 그의 얼굴엔 후회와 평화가 공존했다. 그건 마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회장님, 그 아이를 만나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미안하다고 할 걸세.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 한마디가 내겐 가장 어려운 말이었지. 도시는 여전히 붐비고 있었다. 차 소리, 사람 소리, 광고 음악.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세상은 참 변했네. 나는 멈춰 있었는데. 도연은 잠시 눈길을 돌려 회장을 바라봤다. 이제는 바꿀 수 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가서 말하면 됩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네. 그 아이는 내가 누군지도 모를 테니. 그 말에 담긴 체념이 도연의 가슴에 오래 남았다. 그날 저녁 그들은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자 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바로 그 아이였다. 장미연, 누구세요? 낯선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미연이, 맞지?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저 아세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지. 그 한마디에 공기가 멈췄다. 방 안으로 들어온 회장은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경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이건 내 아버지의 편지야. 회장은 편지를 건넸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봉투 위에 글씨. 미연에게. 그녀는 천천히 봉인을 풀었다. 미연아,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내 곁에 선 친구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가 너를 자기 딸처럼 부르더라도 나는 안다. 그 마음은 빚이고 너는 그 빚의 선물이다. 편지를 읽던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건 진짜예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아버지의 글씨지. 그녀는 두 손으로 편지를 꼭 쥐었다. 그리고 물었다. 그럼 저는 누구의 딸이에요?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도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복도 끝 어둠 속에 서 있던 그림자 하나, 낯익은 얼굴이었다. 윤성그룹 비서실장. 회장님, 가족분들이 많이 걱정하십니다. 이제 돌아가시죠. 도연은 앞으로 나섰다.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비서실장이 냉소를 지었다. 이 일은 오래 숨길 수 없습니다. 모두가 회장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회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편지를 품에 넣었다. 도연 씨. 예, 우리 다시 산으로 가세. 예, 아직 끝나지 않았네. 그들이 집을 떠날 때 미연은 문 앞에 서 있었다. 이 편지는 제게 맡기세요.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빛엔 이상한 결의가 있었다.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고맙다. 도연은 차의 문을 열며 멀리 복도 끝을 바라봤다. 비서실장은 아직 그곳에 서 있었다. 눈빛이 매서웠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그 길은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산은 말이 없었고 우물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한 사람은 기억을 묻고 한 사람은 그 기억을 파헤쳤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엔 진실이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서울의 하늘은 흐렸다. 겨울의 끝자락. 바람은 차가웠지만 어디선가 흙냄새가 묻어왔다. 도연은 핸들을 꼭 쥔 채 고개를 돌려 회장을 보았다. 회장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닫혀있던 문을 다시 열기 전의 사람 같았다. 그 아이는 지금 어떤 얼굴일까? 회장이 낮게 중얼거렸다. 그 아이가 날 기억할 리 없지만 그래도 한 번은 봐야겠네. 그 아이의 삶이 내가 빚진 세월의 끝이니까. 도연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지난 며칠 동안의 여정이 그의 마음속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는 이제 경호원이 아니라 한 인간의 참회를 지켜보는 증인이 되어 있었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다. 사람들은 손에 커피를 들고 휴대폰을 붙잡은 채 빠르게 지나갔다. 그 속에서 회장은 유난히 느리게 걸었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에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도연은 낡은 종이 조각을 꺼내 들었다. 주민센터에서 받은 주소였다. 서울시 마포구동 2-5-7. 그곳이 장미연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는 곳이었다. 건물은 오래된 벽돌 구조였다. 현관문 옆 화분에는 시든 국화 한 송이가 있었고 문패는 반쯤 녹이 슬어 있었다. 도연이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다. 누구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 하지만 회장은 그 소리만 듣고도 손을 떨었다. 미연이냐? 그 한마디에 문이 살짝 열렸다. 여자는 조심스레 얼굴을 내밀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다. 눈빛은 조심스럽지만 어딘가 낯익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회장은 잃어버린 세월의 그림자를 본 듯했다. 저를 아세요? 그래, 내 아버지를 알고 있지. 아버지를요? 회장은 천천히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봉투는 세월에 눌려 가장자리가 해져 있었다. 이건 내 아버지의 편지다. 미연은 잠시 망설였다가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조심스럽게 봉인을 풀었다. 미연아,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내 곁에 선 친구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가 너를 자기 딸이라 불러도 괜찮다. 너는 그 빚의 선물이다. 문장들을 읽는 동안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시계 초침마저 쉼표를 찍는 듯 느려졌다.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다.
그럼 당신이 그 친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회장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그때 그 사람의 부탁을 지키려 했네. 그 아이를 지키는 게 내 남은 인생의 이유였지. 그럼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저는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넌 여전히 그 사람의 딸이야. 나는 단지 그 이름을 대신 지고 살았을 뿐이야. 그때였다. 복도 끝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다. 도연이 즉시 고개를 돌렸다. 문틈 사이로 비치는 검은 그림자. 그 그림자는 문을 살짝 밀며 모습을 드러냈다. 정장을 입은 남자. 윤성그룹 비서실장이었다. 회장님, 그는 낮게 말했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가족분들이 모두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회장님 개인의 일입니다. 비서실장은 미소를 지었다. 개인의 일이요? 회장님의 숨결 하나에도 회사의 가치가 달려 있는데요. 그 말 속에는 예의 대신 묘한 위협이 섞여 있었다. 회장은 조용히 일어섰다. 그만하게. 오늘은 나를 그냥 두게. 회장님, 이미 언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시면 언론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중이네. 회장의 말은 낮았지만 단호했다. 도연이 회장을 부축하며 문 쪽으로 향했다. 비서실장은 그들을 가로막았다. 그 아이는 우리 그룹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회장은 걸음을 멈췄다. 약점이라니. 그는 느리게 고개를 들었다. 그 아이는 내가 남긴 유일한 빚이야. 잠시 정적. 그러다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윤호. 복도 끝에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서 있었다.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선명했다. 도연이 놀라며 회장을 돌아봤다. 회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병수인가?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오래 기다렸다. 공기가 멎었다. 비서실장은 한 걸음 물러섰다.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회장이 낮게 말했다. 그럴 리가 없네. 그날 내가 분명히.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죽었을 거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죽은 건 이름뿐이었어. 나는 내가 내 이름으로 사는 걸 지켜봤다. 왜 나타났지? 이제 그 이름을 돌려받으러 왔다. 회장은 한 발짝 물러났다. 그럼 그 아이는 내 딸이지. 노인은 천천히 미연을 바라봤다. 하지만 넌 그녀의 아버지이기도 하네. 그 아이의 세월에선 내가 아버지였으니까. 방 안의 공기가 흔들렸다. 미연은 두 남자를 번갈아 바라보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럼 두 분 중 누가 제 아버지죠? 노인은 대답 대신 그녀의 머리카락에 손을 얹었다. 아버지란 너를 지키는 사람이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 말에 회장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래, 그게 진짜 아버지일지도 모르지. 비서실장이 초조한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이건 회사에 큰 타격이 될 일입니다. 당장 이 사실이 새어나가면 그만하게. 노인이 그를 제지했다. 이건 돈이나 권력의 문제가 아니네.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일이지. 도연은 그 순간 자신이 어떤 사람을 지켜야 하는지 확신했다. 회장을 모시는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그건 한 인간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는 일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방 안에는 네 사람, 회장, 노인, 미연, 그리고 도연, 서로 다른 이름과 세월이 하나의 불빛 아래 겹쳐 있었다. 노인이 회장을 향해 말했다. 이제 됐다. 너는 내 이름으로 충분히 살았다.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나는 이제 내 이름으로 죽을 차례인가 보군.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용서받을 차례지.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회장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불빛에 반사된 눈송이들이 마치 오래된 기억들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도연 씨. 예,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보게 될 줄 몰랐네. 운명 같습니다. 운명이라.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그 운명이 나를 용서할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난로의 불을 조금 더 세게 피웠다. 온도가 조금 올라갔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싸늘했다. 이튿날 아침, 회장은 편지를 다시 꺼냈다. 그리고 미연에게 건넸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이건 두 분의 이야기예요. 이제 제 이야기는 따로 써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회장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말 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원망, 그리고 이해가 함께 있었다. 그래, 그럼 내 이야기를 써라. 내 이야기는 이제 끝났으니. 그날 오후 비서실에서 사람들을 보냈다. 하지만 도연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는 회장의 옆을 지켰다. 노인 또한 그 곁에 앉아 있었다. 정윤호, 노인이 말했다. 나는 너를 미워하려 했어. 하지만 미워지지 않더군.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내가 살아 있었나 보군. 그래, 미워할 수 없었으니까. 그 두 사람의 대화는 마치 오래된 기도처럼 들렸다. 누구의 죄도, 누구의 용서도 이젠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사람이 있었을 뿐이다. 밤이 되자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도연 씨. 예, 이제 나를 회장이라 부르지 말게. 예, 그 이름 이제 내려놓고 싶네. 그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윤호 아저씨, 그게 좋겠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조용히 웃었다. 눈 밖에선 바람이 불고 창문엔 하얀 서리가 앉았다. 그날 밤 단속의 낡은 집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도시의 불빛 아래서 이어지고 있었다. 진실은 아프지만 그 속엔 사람의 온기가 있었다. 이름은 잃어버렸지만 그 이름으로
지켜낸 것이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이름을 되찾기 위해 다시 산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름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 그 마음이 이어지는 한 사람은 완전히 잃지 않는다. 그날 잃어버린 건 이름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그날 이후로 도연의 세상은 달라졌다. 하루하루가 길어졌고 시간은 마치 눈처럼 천천히 쌓였다. 회장은 더 이상 회장님이라 불리지 않았다. 이제 그는 그저 윤호 아저씨였다. 그리고 그 곁에 있던 도연은 더 이상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한 사람의 곁을 지키는 자였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산속의 낡은 집엔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았다. 밤이면 창가에 앉은 윤호가 자주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한참 동안 어둠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곤 했다. 병수가 나를 찾아왔지. 윤호가 말했다. 살아 있었다는 걸 믿기 힘들었네. 하지만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어. 도연은 장작을 더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아니, 아저씨, 그분과는 다 털어내신 겁니까? 윤호는 미소를 지었다. 털어낸다는 게 가능할까? 살면서 진 건 마음이지. 그걸 어디에 묻는다고 없어지진 않네. 그때였다.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낯선 방문객이었다. 도연은 본능적으로 창문으로 다가가 산길 아래를 내려다봤다. 눈발 사이로 불빛이 하나둘 비쳤다. 그리고 검은 SUV 2대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다. 왔군. 윤호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엔 두려움보다 이상할 만큼의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도연은 곧장 외투를 걸쳤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괜찮네. 이번엔 내가 나서야 할 일이지. SUV가 멈췄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다. 가운데에는 윤호의 딸, 그룹의 실질적인 후계자 정미연이 있었다. 그녀는 회장의 친딸, 이름이 같지만 다른 사람이다. 그녀는 눈속을 조심스레 걸어 올라왔다. 그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사랑, 분노, 그리고 두려움.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가 산속의 공기를 갈랐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회사, 재단, 모든 게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윤호는 딸을 똑바로 바라봤다. 흔들릴 것도 없단다. 흔들리는 건 우리가 쌓아 올린 허상뿐이니까. 허상이라니요? 답을 너무 높이 쌓았지. 밑에서 받치는 사람들의 그림자는 보지도 않고 말이야. 도연은 멀찍이 떨어져 두 사람을 지켜봤다. 아버지와 딸의 대화는 서로 다른 언어로 흘러가고 있었다. 한 사람은 마음으로 말했고 다른 한 사람은 체계와 숫자로 말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지금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고 계세요. 이름이야말로 더러운 게 아니었을까? 그럼 우리가 잃은 건 뭔데요? 나는 너를 잃었지. 짧은 대답, 그리고 이어진 긴 침묵. 눈발이 더 거세졌다. 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 속엔 미움보다 슬픔이 더 많았다. 그때
뒤쪽 SUV에서 비서실장이 내렸다. 이제 그는 공손함을 버리고 있었다. 정 회장님, 이제 끝내시죠. 당신의 이야기는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윤호가 그를 바라봤다. 김 비서. 예, 그대도 내 옆에서 오래 일했지. 그런데 언제부터 나의 입이 아니라 손이 되었나? 비서실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 전 회장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말로 얼마나 많은 걸 망쳤는지 아나. 그때 도연이 앞으로 나섰다. 비서실장님,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비서실장이 냉소를 지었다. 경호원이 나설 일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경호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순간 정미연이 외쳤다. 그만.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눈 위에 무릎을 꿇은 채 울고 있었다.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왜 이 일을 다 무너뜨리시려는 거예요? 윤호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발자국마다 눈이 작게 꺼졌다.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비로소 세우려는 거다. 그의 손이 딸의 어깨에 닿았다. 너를 사람으로 세우려는 거야.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의 말은 잔인했지만 진심이었다. 그는 이미 세상 속에 자리를 버렸고 이제 남은 건 한 사람의 마음뿐이었다. 눈이 그쳤다. 하늘은 회색빛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또 다른 차가 올라왔다.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장병수였다. 살아 돌아온 전우. 그리고 진짜 이름의 주인 도연은 숨을 삼켰다. 윤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병수. 윤호. 왔군. 그래. 이번엔 내가 나를 업을 차례인가?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다. 그 웃음엔 눈물의 짠내가 섞여 있었다. 정미연은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봤다. 도연도 마찬가지였다. 서로의 죄와 용서를 담은 두 사람의 미소는 이상할 만큼 평화로웠다. 이 아이는 내 딸이다. 윤호가 말했다. 하지만 피로 맺은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은 딸이지. 병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충분하다. 그 아이는 이미 두 사람의 딸이야. 하나는 생명으로 낳았고 다른 하나는 죄로 키웠으니까. 그때 비서실장이 다급히 전화를 받았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경찰? 금융범죄수사대입니다. 그루 내부 자금 유용건으로. 윤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잘 왔군. 뭐라고요?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가야지. 아버지, 딸이 소리쳤다. 윤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이제 내가 나를 지켜야 할 차례야. 그날 오후 산길로 경찰차 몇 대가 올라왔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윤호는 평온했다. 그는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말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군. 수사관이 다가와 신분증을 내밀었다. 윤성그룹 정윤호 회장님 맞습니까?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그냥 윤호 아저씨라네. 수사관은 눈을 깜빡였다. 동행 부탁드립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잠깐만 시간을 주겠습니까? 그는 도연을 불렀다. 도연 씨. 예, 이 집을 부탁하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부탁하네.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윤호는 병수에게 다가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이제 내 이름을 돌려줄게. 병수가 그 손을 잡았다. 이제 내 이름은 너희 것이야. 나는 내 용서로 살 테니까. 자문이 닫히는 소리가 산속에 울렸다. 윤호는 천천히 뒤돌아보았다. 눈 내린 집, 우물,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 모두가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도연 씨. 예, 고맙네. 자네 덕분에 마지막 길이 덜 추웠네. 차가 산길을 내려가며 타이어 자국이 눈 위에 선명히 남았다. 그리고 바람이 불자 그 자국 위로 눈이 천천히 덮여갔다. 마치 누군가의 죄를 대신 덮어주는 듯이 그날 밤 도연은 우물가에 서 있었다. 그의 눈앞엔 윤호와 병수가 함께 웃는 사진이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조심스레 벽에 걸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누구를 지켜야 하는가? 그 말이 공기 중에 흩어졌다. 그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사람을 지켰다. 이름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일은 어렵다. 특히 마음을 지키는 일은 더 어렵다. 하지만 그게 사람의 도리라면 우린 끝내 포기하지 않는다. 죄를 숨긴 자도, 용서한 자도 결국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살아간다. 눈이 그친 산골짜기. 하늘은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도연은 집 앞마당에 서 있었다. 눈 위엔 어젯밤 경찰차 바퀴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자국은 산 아래로 길게 이어져 있었다. 그 길을 따라 윤호는 떠났다. 평생을 감춰온 이름, 그리고 그 이름 뒤에 묻은 죄와 사랑까지 함께 남겨진 사람들은 그가 남긴 빈자리와 마주해야 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 사이로 옅은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얹힌 따뜻한 손 같았다. 그 순간 낡은 집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곳엔 병수 그리고 미연이 있었다. 병수는 윤호가 앉아 있던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윤호가 남긴 수첩이 들려 있었다. 수첩의 첫 장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제는 이름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억하자. 그 문장을 읽은 병수의 눈가가 젖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연이 다가가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병수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네. 이젠 정말 괜찮아졌네. 그때 미연이 부엌에서 나왔다. 그녀는 윤호의 머그컵을 양손에 쥐고 있었다. 컵 안에는 따뜻한 차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이걸 참 좋아하셨어요. 보리차, 연하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다. 그녀는 차를 식탁 위에 놓고 조용히 앉았다. 이 집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마치 아버지가 여전히 여기 있는 것처럼.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거야. 그 사람은 떠났어도 이 집에 마음을 두고 갔지. 그날 오후 눈발이 다시 흩날렸다. 도연은 낡은 우물가로 향했다. 우물뚜껑을 열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물결이 아주 미세하게 일렁였다. 그 속에 묻혀있던 상자는 이미 비어 있었다. 편지도 사진도 식별표도 이제 없었다. 하지만 도연은 알았다. 그 상자가 담고 있던 건 물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었다는 걸. 밤이 되자 병수는 작은 등잔불을 켰다. 그리고 도연과 마주 앉았다. 나는 윤호를 미워하려 했다. 그가 내 이름으로 살았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땐 가슴이 뒤집히는 줄 알았지.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하지만 결국 그가 내 이름을 더럽힌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대신 지켜줬다는 걸 알게 됐네. 도연은 묵묵히 들었다. 미워함보다 어려운 게 용서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 그 반대더군. 용서는 마음을 움직이지만 미움은 그 마음을 가둬두거든. 병수는 천천히 수첩을 도연에게 내밀었다. 이건 내가 지켜라. 그는 자네를 믿었어. 도연은 조심스레 수첩을 받아들었다. 표지는 낡았지만 손때가 묻은 만큼 따뜻했다. 그가 첫 장을 펼치자 거기엔 또 다른 문장이 있었다. 지킨다는 건 내 몫의 사랑을 대신 건네는 일이다. 도연은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렸다. 며칠 후 윤호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다. 눈이 다시 내렸다. 사람들은 그 눈을 피하지 않고 맞았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정윤호. 그는 이름을 훔쳤으나 마음만은 진실했다. 장례가 끝난 뒤 모두가 돌아갔다. 남은 건 미연, 병수, 그리고 도연뿐이었다. 도연 씨, 미연이 부드럽게 불렀다. 이제 아버지가 맡긴 일 하셔야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USB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었죠? 진실입니다. 도연이 짧게 대답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의무이자 그룹이 잃어버린 양심입니다. 그는 그 USB를 금융범죄수사대에 직접 전달했다. 기자는 몰랐다. 언론도 몰랐다. 그건 세상에 알리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 그저 그 이름이 다시 깨끗해지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며칠 후 그룹의 비서실장이 구속되었다. 횡령, 위조, 배임, 협박, 모든 혐의가 드러났다. 그가 만들어낸 허위 문서 속엔 윤호의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했다. 그 이름은 방패였고 그 방패 뒤에서 많은 이들이 죄를 쌓았다.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은 더 이상 이용되지 않았다. 그 이름은 한 사람의 용서와 죽음으로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도연은 다시 산속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불을 피우고 방 안의 먼지를 털어냈다. 창문 너머로 새하얀 눈이 천천히 쌓이고 있었다. 그는 우물가에 걸려있던 사진을 바라봤다. 젊은 윤호와 병수가 웃고 있었다. 그 사진 아래엔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누군가는 죄를 숨기고 살았고
또 누군가는 그 죄를 용서하며 살아갔다. 도연은 사진을 바라보다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의 입가에는 이해라는 이름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며칠 뒤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발신자, 이름은 미연. 도연 씨, 집에 불을 켤까 해요. 불이요? 아버지가 남긴 이 집을 그냥 두면 마음이 너무 추울 것 같아서요. 좋은 생각이네요. 겨울이 길면 봄을 기다리면 되겠죠. 그렇죠. 도연은 웃었다. 봄은 꼭 오니까요. 그날 저녁, 도연은 산 아래의 마을로 내려갔다. 멀리서 보이는 그 집, 창문에 불빛이 하나 켜져 있었다. 노란 불빛은 눈길 위를 따뜻하게 물들였다. 마치 윤호의 미소 같았다. 그날 이후 단속의 낡은 집에는 매일 밤 불이 켜졌다. 그 불은 누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억하기 위한 불이었다. 이름은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은 남는다. 그 마음이 남아있다면 사람은 결코 잊히지 않는다. 윤호는 죄인으로 죽었지만 아버지로 기억되었다. 그리고 도연은 경호원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친구로 남았다. 누군가는 죄를 지었고 누군가는 용서했다. 하지만 결국 그 둘을 이어준 건 사람의 마음이었다. 오늘 밤 하늘에 눈이 내린다면 그건 누군가의 기억이 아직 따뜻하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리고 그 불빛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